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강송희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성 확보 사례, 노코드와 로코드 중심으로입니다. 오늘 앞선 발표에서 강조하였듯이 저희 그 발표에서도 협력 모델을 좀 강조해 볼까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맞닥뜨린 기회와 현실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방향은 어떤 게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방법을 사례로서 제시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소프트웨어 성장 수출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측면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프트웨어 분야 급성장 및 수출 확대 예상이라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그 V자 회복 곡선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L자로 떨어질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측들이 난무를 했었는데, 사실상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V자로 올라가는 기술이나 소매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행 관광, 엔터테인먼트, 요식 접객 서비스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K자 양극화. 이런 가운데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글로벌 소비 트렌드하고 각국의 그 경기 부양책하고 소비자들이 검색한 트렌드들을 이제 모두 모아서 유망 수출 품목들을 뽑아봤어요. 일단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요약을 해보면 하우스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H, 헬스케어,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이코노미 앳 홈입니다. 먼저 헬스케어는 아시다시피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온라인은 리모트와 디지털화가 촉진된다. 그리고 언택트는 컨택리스한 방식이 보편화된다.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는 차세대 이 스마트 인프라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코노미 앳 홈은 가정생활 중심의 소비가 비대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서 유망한 품목이라고 짚어준 내용들은 홈 오피스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원격 협업, 원격 진료, 온라인 교육 등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정책 관점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eating the world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부각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갔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for all이라는 민주화 시대, 소프트웨어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상용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은 약간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서 13년도까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2천여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업종과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상용화 R&D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GCS가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루어졌는데 14년에서 18년도까지입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역량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으니 글로벌로 나가자라는 부분에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기의 성과가 있긴 했어요. 총 832억 원을 수출을 했고 185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GSIP 16년도 이후 계속 진행되었던 글로벌 사스 육성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글로벌 사스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글로벌이라든지 국내 클라우드 선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나라의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주기 개발, 솔루션 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2021년까지 30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7일, 이번에 6월 17일에 발표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전략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가치를 곱하다라는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동안에 미진했던 이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노동력이 주로 부각이 됐었던 인건비 중심의 소프트웨어에서 고부가 가치 상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공공이 좀 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겠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률을 높이겠다라는 생태계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하게 팩트만 놓고 숫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은 IT 서비스를 제외를 하면 외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기업 수가 15,000여 개가 되는데 IT 서비스는 그에 비해서 8,800여 개가 됩니다. 하지만 생산액 기준,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용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자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국내 시장 점유율은 23.6%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은 답보 상태, 한국은 약간 떨어지고 있고 독일도 답보 상태, 미국은 굉장히 높죠. 이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자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목별 시장성 대비 경쟁력을 살펴보면 이게 BCG 매트릭스를 조금 보완한 건데 국내외 시장 성장성, 잠재 성장성을 Y축에 놓고 그리고 국내 경쟁력을 X축으로 놓으면 실질적으로 캐시카우에 속하는 지금 현재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잘 나간다고 그 판단이 되는 부분이 정보보호 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이 부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스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장 유망한 품목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품질 제고도 하고 시장 다각화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생존 전략, 성장 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오늘 발표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낮은 노동 생산성과 소수의 전문화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약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주요국 업종별 인당 생산액을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의 인당 생산액은 미국의 경우에 상당히 높지만 한국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의 전문화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자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분야에서 안랩, 파수닷컴, K사인, 펜타세큐리티 이 모두 1, 2, 3, 4위가 국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ERP에서도 더존비즈온과 영림은 소프트랩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DBMS도 티맥스 소프트가 우리는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웨바스 쪽에서는 티맥스 소프트가 여전히 1위를 건재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올라갈 일만 남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필요가 있고 신성장 동력을 탐색하면서 신규 상용 소프트웨어 품목도 발굴하고 그리고 국내에는 안착하고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작게 소결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인건비 중심, 아까 보셨듯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았죠. 상용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노동 집약적 사업에서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2015년에 서비스 공공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슈 리포트를 한번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설명한 그래프입니다. 매번 주문형으로 맞춤 제작하고 고객이 요청한다고 해서 스스로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해주는 경우에는 규모나 범위의 경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시장 대응력과 지배력도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구축형 SI 모델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의 총생산 곡선을 보시면 수학 체감형 곡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건비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보통의 제조업 파이프라인 기업이 갖고 있는 곡선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꺾어지는 곡선이죠. 사실 이게 그 J자형 곡선, 그 수학 체증형 곡선보다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생산 곡선 자체로 보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치가. 하지만 어떤 임계점을 지나치게 되면 이 J자 모델, 수학 체증형 곡선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생산 방식이 존재하는데 현행 SI 형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서비스형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SI 방식과 서비스 방식을 혼합해서 모두 가져갈 것인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죠. 배분을 해서. 이것은 사실은 기업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완제품,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J자 곡선으로 탈바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파트너라든지 기타 채널, 고객 같은 외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 흐름을 개선하는 겁니다.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을 높이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대응력도 높아지고 성숙도 높은 완성품이 기반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제품은 유통 가능하고 변화 대응력이 높을까? 자가 평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유통 가능하다는 말은 그냥 판단의 의미가 아니라 이 완제품을 내가 아니라 남이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방식은 솔루션 형태로 SI를 병행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패키지 형태로 유통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서비스 형태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맞춤 지원 방식. 이건 대응력에 관한 것인데 변경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SI 형태로 맞춤 개발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면 변경과 로직 수정 등 고객의 맞춤 변경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애드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3번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설정 등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프로퍼티를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의 경로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수립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현상을 파악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세일즈포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코드, 로코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세일즈포스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와 A파스, 로코드와 노코드가 뭐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AWS,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 웹서비스를 떠오르고 그리고 보통은 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쓴다고 하니까 컴퓨터를 빌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프라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에서 이아스에서 위로 올라간 것이 파스인데 이 파스는 개발자, 전문 개발자, IT 부서에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얹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 단입니다. 그런데 앱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개발 환경을. 근데 그 개발 환경이 사스 단에서 내려온 개념이기 때문에 A파스라고 부르는데 코드가 필요 없이 모델링을 통해서 현업이 도메인의 그 비즈니스 분석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파스와 파스단이 약간은 다르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근원이나 태생 발전 경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로코드와 노코드는 뭐가 다른 걸까? 이 로코드 같은 경우는 복잡도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드 수가 적다는 거죠. 로코드 같은 경우는 사용 대상이 일부의 개발 경험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파워 사용자나 앱을 빨리 구축해야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노코드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현업 직원이나 일반 시민들까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어째서? 왜냐하면 코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시각적인 드래그 앤 드롭으로 클릭해서 박스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앱이. 앱이 이렇게 나와서 배포가 됩니다. 하지만 커스터마이즈는 로우 코드보다는 좀 적겠죠. 로우 코드는 코드도 할 수 있고, 뭐, 원스톱으로 배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그 선적인 기술과 고수중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상화해서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커스터마이징도 화면 커스터마이징이 정말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는 B2B에서는 많이는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시각적인 개발 환경과 백엔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서비스나 API에 대한 자동화 링크 등이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PaaS는 보통 로코드와 로코드 레이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노코드, 로코드의 출현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컴퓨팅적인 사고만 있으면 누구나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Severe Development Tool이라고 해서 기존의 시민 개발 도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도구들은 비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고 광고를 했던 그런 그 개념 대비 굉장히 미비한 기능을 지원을 했었고, 초기에는. 그리고 모범 사례라든지 성공 스토리, 표준 용례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운동기구를 사더라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안이 취약했어요. 보안이 너무 취약해서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안 취약한 비밀키를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확산이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없는 현업 직원이 신속하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노코드, 로코드가 출현하게 된 것은 클라우드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 클라우드 레이어가 이아스 파스, 에이파스 단위 완성이 되면서 모범 사례도 제공하고 보안도 책임져주고 아래 레이어에서, 그리고 전체 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노코드, 로코드가 붐이 됐죠. 그래서 이제 포레스터 리서치나 가트너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노코드, 로코드의 원년이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코드, 로코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라든지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사람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다른 기술 역량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시성과 생산성과 위험 관리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적시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노코드, 로코드가 현업 직원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해결 방법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IT 부서나 개발자의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 볼 수 있는 거죠. 개념 증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솔루션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탐색 활동에 아주 적합한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지난 40년간 개발된 앱의 수와 동일한 수준의 5억 개 이상의 앱이 2023년까지 개발될 거다라고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현업부서는 IT부서와 요구사항 상세화를 위해서 소통을 하면서 IT부서는 요구사항 요건 정의를 쭉 하고 간단한 앱은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래서 간단한 앱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IT 부서는 오히려 기존 환경을 현대화하고 레거시 시스템이라든지 전사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복잡한 고난이도의 프로젝트에다가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정규직 개발자가 5명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9개월이 소요됐다면 로코드, 노코드를 도입했을 때 최소 5배는, 그리고 4배는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맨딕스에서 칼큘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환경에 맞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개발 조건들을 앱의 수라든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칼큘레이터를 통해서 기대 효과를 산출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칼큘레이터는 노코드, 로코드 솔루션 업체들은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스크래치 개발에 대비 20배까지 향상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위험 관리 측면인데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인력 관리입니다. 숙련된 개발자가 부족하다. IT 부서와의 협업 장벽, 그리고 클라우드의 확산으로 그림자 IT가 증가하는 것. 그림자 IT라고 하면 사실은 IT 부서의 승인 없이 현업에서 사는 것들이죠. 클라우드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런 IT 부서의 승인 없이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이라든지 보안 위험이 급증했지만 노코드, 로코드를 공식적인 위험 평가와 통제 방안과 같이 사용하면은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아직 확산 초기로서 전체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의 1% 이내입니다. 20년 기준으로는 132억 달러 규모에서 25년에는 45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8.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 로우코드, 노코드 시장은 이제 물론 글로벌 업체들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태동기고 지금도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서 가장 많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저수준 인공지능의 예인 RPA 같은 것보다도 시장 규모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형은 사실은 클라우드나 완제품형 온프리미스 제공이 모두 가능한 제품들이 글로벌과 국내에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앱스 무료로 개방했죠. 세일즈포스의 플로우, 그리고 AWS의 허니코드, 오라클의 에이펙스, 그리고 아까 제가 생산성에 대한 칼큘레이터 예시를 들어드린 맨딕스, 페가시스템즈, 조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국산 플랫폼으로는 칼스, 퀸테스 시스템스에서 내놓은 제품이고 로코드를 포방하죠. 그리고 아가도스, 노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평가할 때 우리가 5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앱 생명주기를 전반적으로 모두 지원하는가. 앱 생명주기라고 하면 버전 소스 제어, 일관성 검증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품질 관리, 자동화 지원, 데브옵스 지원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D, CI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지원 수준, 쉬운 변경 수단을 제공하는지, 제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백엔드 서비스가 우리가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DB라는 얘기를 하죠. 이 B2B 앱들이 상당히 DB의 인텐시티가 높은 부분들이 많아서 재사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표준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개방형 플랫폼과 커스텀 코드 API 확장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협업 지원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방식은 어떠한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전문 개발자와 현업 개발자, 그리고 고객, 그리고 고객이라고 하면 최종 사용자죠.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전문 개발자와 현업 개발자 간에 협업을 할 때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합과 사용성 수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스,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보면은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우리가 원시 데이터를 부어서
추출을 하고 변환을 하고 적재를 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마트를 만들어서 시각화를 하든 분석을 하든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 모든 소스들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방식이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지,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지. 요새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가 굉장히 모듈화돼 있고 유연하게 루즈 커플링 돼서 확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지원 수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안적인 요소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앱을 우리가 노코드, 로코드로 개발하는 경우에 가동 시간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우리가 사실 미션 크리티컬한 앱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간 이관 가능한지, 그리고 앱 확장 시에 우리가 이제 고객이나 전문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현업에서 필요한 개입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증명이라든지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특수하거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표현 계층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응용 분야를 우리가 주로 이 초반에 도입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하거나 복잡한 고난이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규칙 기반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라든지 조직 내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앱, 템플릿을 제작한다든지 결제 모듈,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측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코드, 로코드의 한계와 주의점을 보시면 완제품 형태로 제품 성숙도를 높이고 교육과 컨설팅 비즈니스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실제로 미션 크리티컬한 그 앱에서는 사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운영 요건과 엄격한 성능 요건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입기관은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노코드의 경우에 최소한의 교육을 받지 않은 현업이 컴퓨팅 지식이 없는, 컴퓨팅 사고가 없는 전문 부서의 검토나 승인 없이 사용해서 전사 아키텍처에 붙여버리면 비즈니스 로직상에서 데이터를 노출하게 되고 규정 준수라든지 통합 이슈가 발생하거나 앱 자체가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전사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기술 부채나 조직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력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코드를 도입했지만 이런 게 그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증가할 그 부채들이 증가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요 기업들이 플랫폼 종속을 우려해서 사용자가 도입 시부터 이관 가능성과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완제품의 제품 성숙도를 높이고 그 유통하는 과정과 그 종속되더라도 우리가 이 충분한 그 부가가치를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고객과 파트너에게 교육하고 컨설팅 비즈니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세일즈포스 성공 협력 모델을 가능케 한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트너와 고객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고 직접 개발할 수 있고 직접 편집할 수 있는 놀이터와 연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혹은 대기업이 될 수도 있죠. 규모는 상관없어요. 플랫폼, 에이파스를 제공한다면 노코드, 로코드를 통한 기술을 통해서 신속 개발을 하고 원클릭으로 배치하고 통합 연계 중앙 관리를 하면 중소 판매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스토어, 앱 익스체인지 같은 스토어에서 데이터 분석 앱이라든지 CRM이라든지 산업 특화 앱이라든지 협업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요. 이런 것들을 올려서 우리가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중소 소프트웨어 판매 채널 그 파트너사들이라든지 작은 사스 앱 개발사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력 모델이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노코드와 RPA라는 이슈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이 spree.kr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상용 소프트웨어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수출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